토크앤드시티 코너로 넘어오셨습니다.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여러분들의 투자는 어떠신가요?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주식과 부동산, 코인 등 다양한 많은 투자재들이 많지만 특히나 이 부동산 시장은 위험 부담이 많은 만큼 시장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암울한 부동산 시장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함께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정호 교수님 함께하도록 하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뵙는데 네. 정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부동산 대체 언제가 바닥일까요? 최근에 진단은 어떻게 하시나요? 부동산 시장. 네,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가 접어들게 되면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먼저 줄어드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 좀 줄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부동산 시세에 대해서 하락을 점치는 시장 분위기가 도래한 것 같긴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 그냥 버티는 경우가 많죠. 그쵸, 갖고 있죠.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본인들이 취득한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쉽게 못 팔아요. 왜냐하면 한두 푼 든 게 아니라 정말 몇 억에서 몇십억이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부동산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요즘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 사는 게 정말 꿈 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내 집 마련 언제 사야 될지가 가장 고민되는 게 대체 언제 적기라고 보시나요? 사실 내 집 마련의 적기라는 게 좀 저는 솔직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주식하고 부동산은 좀 다릅니다. 주식이라는 건 하루에도 몇 번씩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투자 타이밍의 적기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번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10년 5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960년부터 최근 2022년까지를 어떻게 10년 5개월을 잘라도요. 그 기간 안에는 반드시 올랐던 적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을 마치 주식처럼 이번 분기 오르냐 떨어지느냐 다음 분기는 어떠냐 이렇게 하면서 구매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10년의 기간 동안 충분히 올랐던 적이 지금까지라면 어찌 보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그 과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가 치렀던 금융 비용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은 분명 취득한 대비 다시 판매했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다시 누군가에 매각했었을 때 분명 높은 가격에 매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내가 그동안 십수년 동안 납부했던 주택담보대출 이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과연 얼마를 내가 손에 쥐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쉽게 말해서 그 질문은 제가 지금 부동산 사면 많이 남길까요?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좋은 관전 포인트는 지금 국가에서 정책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기에 얼마나 수월한 환경을 주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매달 부담하는 이자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특별하게 보고 계시는 이 지역 꽤 괜찮다 하시는 곳이 있으실까요? 참 이게 불편한 진실인데요. 네. 요즘 통계를 보면 역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추세를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을 기대하기보다는 지역 간의 양극화가 더욱더 극심해지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흐름을 진단하는데 어느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평균값하고 아파트 가격의 중위값 이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요.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언론에 나와서 이걸 얘기하게 되니까 언론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가지고 하나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과거에 한 수습 기자 한 분이 그 국회에서 보도자료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려고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기사를 쓰려고 했던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마침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돼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얼마인지를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려고 그 엑셀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전부 긁어서 평균치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수백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이렇게 쓰려고 하셨대요. 한국에서 국회의원 되려면 수백억 가져야 하나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평균으로 했었을 때 문제가 생겼던 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뭐냐면 그 당시 국회의원으로 뭐랄까요? 임명돼서 활동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면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이 네. 거기 명단에 들어간 거예요. 그 한 분 때문에 전체 평균이 다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평균으로 시장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위값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중위값은 그 제일 비싼 거부터 제일 싼 거를 일렬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거, 제일 싼 걸 하나씩 지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마지막 남은 걸로 그 가격을 산출하는 게 중위값입니다. 그러면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같은 이례적인 값들이 통계상 제거되겠죠. 자, 그런데 외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대표적으로 뉴욕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뉴욕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0만 불이 넘습니다. 그런데 중위값은 얼마가 되냐 하면요. 바로 중위값은 60만 불에 해당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평균이 200만 불이라는 건 뉴욕에 어마어마한 초고가 아파트가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중위값과 평균값이 이렇게 편차가 날 때는 초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는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한국도 지금 그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중위값은 10억 안 되는 9억 언저리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평균값은 11억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어떻게 된다? 서울도 비싼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서울 내부에서도 고가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과 아니면 정말 값싼 주거 공간이 있는 지역으로 희비가 점점 엇갈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강남에서 집을 사는 게 더 어려워지는 꿈 같은 이야기처럼 멀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강남에 진입하기 위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야, 이게 워낙 그 강남의 아파트를 거주한다라는 네. 것은 소유한다라는 것은 정말 적지 않은 자산을 자기가 그렇죠. 깔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테크라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옳은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퀘스천 마크는 있어요. 우리가 재테크를 통해서 수익을 거둔다는 것은 전체적인 금액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익률이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수익률의 관점에서는 강남 아파트에 비해서 강북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올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한 3, 4년 동안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률 관점에서는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는 게 맞느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하나 있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사치제이자 지위제이자 이런 독특한 성격을 같이 혼합해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능적인 면만으로 우리가 가방을 하나 산다면 굳이 이태리 명품 가방을 살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 가방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남다른 밸류를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걸 사는 거예요. 부동산도 똑같은 면이 일부 있습니다. 사실 강남에 많은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무슨 투기적 목적으로 거주하기보다는 다른 요소들도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상황이 반드시 강남의 아파트를 사서 그걸로 수익을 거두는 그런 어떤 목적이 아니라면 그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재테크를 통해서 일정 부를 얻고 나서 그냥 저는 좋은 가방 하나 산 것처럼 그렇게 거주하는 경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수익을 위해서라면 굳이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를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최근에는 서울과 인접한 도시를 합하는 이 메가시티 논의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메가시티 가능성과 그리고 이게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나요? 네, 사실 메가시티 논란이 갑자기 저도 정치권에서 이렇게 급격히 대두되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됩니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선거를 앞두고 이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약간 이제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대응책도 분명히 혼재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명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이미 확인된 바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그 위례라는 신도시지만 그 안에는 3개의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서울
서울인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남이나 성남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위례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바로 길 건너 아파트는 행정구역상 서울에 해당되고 이쪽 길 건너 아파트는 행정구역상 하남이나 성남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구역 차이만 있다라는 이유로 비슷한 규모의 비슷한 사양의 아파트 가격이 시세가 1억에서 2억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은 분명 행정구역 자체만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걸 반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지근 거리에는 서울 한복판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큰 도로 하나를 놓고요. 한쪽은 동작구 사당동이고 다른 쪽은 서초구 방배동인데 그 큰 대로변에 있는 꼬마 빌딩이라고 우리 흔히 부르죠. 한 비슷한 사양의 비슷한 건물. 어찌 보면 상권은 똑같을 텐데 여기도 건물 시세가 적지 않게 차이가 나요. 그것은 행정구역에 대한 프리미엄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김포 역시도 비슷한 후광 효과를 누리는 지역이 분명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포 하나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김포에서 지금은 아파트 호가만 오른 것이지만 실제 매매 가격까지 올랐다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번 총선이 아니더라도 다음번 대선이나 다음번 총선에 여타 지역들도 어떤 의견을 피력하겠어요. 우리도 서울에 편입시켜 달라라는 얘기가 그렇죠. 여기저기서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김포 하나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은 게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도시 편입이 어떻게 보면 선거적으로는 그렇게 활용될 수가 있는데 실제 국가 차원에서는 이득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외국 학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한국 경제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가치를 평가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이버시티라고 하죠. 다양성이에요. 한국은 배 만드는 회사부터 자동차, 반도체 같은 중후장대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컨텐츠 비즈니스인 K-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패션 부분이나 화장품 부분까지도 정말 안 하는 거 없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반도체 시황이 안 좋았을 때 다른 인더스트리가 잘 받쳐줄 수 있는 게 우리의 경제 어떻게 보면 특수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제의 다양성이라는 특수성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그것과 맞물려 있는 게 뭐냐면 각 경제의 거점 지역이 지역마다 달라요. 울산은 배 만들고 자동차 만드는 곳, 구미는 가전과 전기 전자가 있는 곳, 포항은 철강이 있는 곳, 이렇게 지역마다의 산업 생태계와 경제 거점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산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도권에 모든 게 몰렸을 때 과연 수도권에서 그런 중후장대 사업들 다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의 다양성이라는 게 과연 계속 유지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저는 조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만약에요 수도권에서 그런 게 전혀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남양주는 예를 들어서 디자인 산업을 하고 저기 파주는 또 무슨 또 다른 물류 유통을 한다든가 이렇게 나눠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단순히 김포만 서울에 편입하느냐 마느냐 이 법안만 통과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산업별로 구분짓기 위한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 체계를 모두 들었다 놔야 됩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와 관련된 법률도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김포가 서울이 되면 김포에 이제 공장 짓는 것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렇다면 김포뿐만 아니라 광명, 안양, 남양주 등등이 모두 다 서울로 포괄이 된다면 이제 각 거점 서울의 수도권 근처 도시들마다 거점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김포 편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업의 생태계 전반에 가져다줄 파급 효과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보다 큰 문제처럼 퍼지고 있는데 그러면 김포의 집값은 실제로 올랐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지금 이게 메가 부산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실현이 가능한지도. 사실 국회에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원하면 통과시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나름대로 유권자의 표심이 강하게 움직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김포 지역의 일부 아파트 호가는 분명히 올라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게 호가의
의거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실제 집값이 올랐다는 통계적인 시그널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김포의 모든 지역이 다 가격 상승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포는 많은 분들이 그 지형의 특수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서해안 쪽으로 길게 뻗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게 서울의 위성도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서울로 편제되면 서울이 갖춰야 될 도시 요건을 위해서 혐오시설을 어딘가 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 혐오시설이라는 건 쓰레기, 매립장부터 해서 상하수도, 정비시설 이런 것들을 어딘가 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도심에서 가장 원거리에 놓는 게 원칙 아닌 원칙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고통 분담을 하기에 가장 그 거리상 적합지는 김포의 가장 원거리도 그 후보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면 김포 원거리에 있는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 오히려 혐오 시설이 더 늘 수도 있고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포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위성 도시들도 한 차례 한 차례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서울에 편입되자. 그러면 혐오 시설이 한 곳에 몰리는 게 아니라 분산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효과들도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와 현상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과 암이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인플레이션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을 보기에 앞서서 고금리 기조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약간 그런 식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부동산 학 개론에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아파트를 구매한다는 거, 주택을 구매한다는 건 실물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실물을 취득한다는 건 뭔가 실물을 투여해서 만들어야 되는 제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구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아파트 하나를 짓는데 투여되는 비용 자체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플레이션 구간에 여러 석유화학 제품 유래든가 여러 건축 원자재, 철강 가격이 오르고 특히 인건비가 요즘 급격히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결국 건설회사는 제품 가격인 아파트 가격에 투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참 또 안타까운 말씀을 오늘 좀 불편한 얘기를 많이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요. 인플레이션 구간 때 신규 아파트 완공된 것이 어딘가 높은 분양가로 완공돼서 판매가 되고 있다면 근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요. 똑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예,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져서 네. 그게 높은 가격에 판매되면 네. 근처 아파트 시세도 같이 따라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근처에서 인플레 때문에 높은 분양가로 분양이 되면 근처 아파트 가격도 올라갈 여지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부동산을 더 굴리기 위해서는 시드머니 자체가 필요한 금액이 최소가 얼마예요? 이거는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저는 퍼센트지로 옛날에 얘기했다가 올해부터 제가 그 퍼센트지도 잘 얘기를 안 해요. 왜죠? 왜냐하면 올 초에 정부에서 부동산 시세가 급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는 걸 정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파격적인 수준이냐 하면요.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아파트 물건에 대해서는 시중에 그 당시 3월달 기준으로는 시중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중후반까지 올라갔었을 때 정부에서 3% 초반에 돈을 빌려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그 당시 이 특례 보금자리 론을 안 빌려다가 집을 안 산 사람은 오히려 왜 안 사지? 지금 필요한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파격적인 조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감 오실 거예요. 정부에서 정책 금융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내가 집을 사는데 필요한 자금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50년 만기 주담대 이것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금액이 더 현격히 줄게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모아야 될 금액 이게 어떤 그 객관적인 절대적인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기조와 그리고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은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체크해야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다면 알짜배기들만 혹시 쏙쏙쏙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한마디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영끌 하시는 분들에게 예전에 굉장히 주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걸 네. 그대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영끌로 예전에 그 부동산 많이 구매하셨던 분들의 행태를 우연히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도 어느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내가 살 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정말 부동산 핫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집이 없으면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 그렇죠. 이제 다시는 집을 못 살 것 같고 그런 걱정들 때문에 무턱대고 집을 구매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들은 내가 살면서 출퇴근을 할 집이 아니라 나도 집 하나 샀어. 그래서 저기 전주에 가서 한 채 사온다든가 포항에서 사온다든가 내가 살 집이 아니라 나도 집 하나 샀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구매했냐 하는 행태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분과 아파트 거기 현장까지 올라가죠. 뭐 20층이든 뭐 15층이든 올라갑니다. 그럼 그 15층이든 20층에서 저쪽이 지하철역이고요. 아니면 저쪽이 버스 정류장이고요. 이쪽이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이런 걸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고 교세권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얘기를 온갖 해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충분히 확인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택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 내가 살 집은 어떻게 구매하는 게 일반적이냐 하면요. 애를 키우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거나 내가 정말 출퇴근을 하면서 살 집은 어떻게 구매하냐면 실제 그 집 사기 전에 아침에 일찍 그 동네를 갑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배차 간격은 어떻게 되는지, 시외버스 배차 간격은 어떻게 되는지, 지하철이 내가 출퇴근하는 노선 때는 얼마나 꽉 차는지도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교세권이라고 말한 것을 그 위에서 이렇게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아이 초등학교, 중학교 갈 때 횡단보도 몇 개인지까지 세봐요. 자, 그래서 내가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바라보는 눈높이와 실제 거주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눈높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도 실제 거주 목적처럼 똑같은 눈높이로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왜? 여기서 결국 누군가가 전세를 놓거나 그렇죠. 월세를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 1년, 2년 살다가 여기 도저히 살 데가 아니다. 그러면 금방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사람 입주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가 투자가 실패하거든요. 정말 여기 사는 사람들이 집주인한테 여기 너무 좋고요. 저희 전세자금 저 올려드려도 좋으니 더 살고 싶어요 해야 내가 충분히 구매했을 때보다 집가 상승이 이어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곳인지 알아보는 제일 쉬운 방법, 내가 정말 살 곳처럼 확인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투자할 곳은 누군가가 거주하게 될 곳이니까 그 동일시하는 눈높이를 갖는 네.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투자가 가장 유익하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주식인지, 엔저 때문에 엔저인지, 엔한지, 뭐 달러인지, ETF인지, 주식인지, 부동산인지. 네, 저는 테크 관련한 주식 테크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에 특히 주목할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사상 가장 비약적인 과학적인 성과를 냈던 시기가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때인데요. 그때 말고는 냉전 시대를 꼽거든요. 근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걸 너무 급속도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는 치열한 경쟁 구도에 놓여져 있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미래 신산업 부분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먼저 교두보를 찾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기술을 어떻게 보면 연구합니다. 저도 외국의 R&D 엔지니어들 많이 마주치지만 그분들의 연구하는 패턴은 우리나라의 R&D 엔지니어와 좀 달라요. 우리는 밤새 일하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더 강하다면 그분들은 좀 느긋하다고 할까요? 뭔가 여유가 있으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뭘 안 해요. 그런데 요즘 그 느긋한 R&D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서두릅니다. 왜? 중국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돼. 이 경쟁이 붙은 거예요. 이거는 과학기술이나 어떻게 보면 공학적인 성과를 내는데 부스트를 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과학적인 성과가 비약적으로 발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앵커 기술 같은 게 하나 나왔을 때거든요. 산업혁명 때도 증기기관을 바탕으로 한 어떤 에너지 수급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급진전된 건데 지금은 어떤 게 하나 그런 역할을 할 거냐 하고 보여지냐면 바로 인공지능이죠.
이 인공지능은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을 동시에 고용하는 효과와 똑같은 효과를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스몰 비즈니스 하는 스타트업들마저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옆에서 같이 지원받으면서 일을 수행할 경우 마치 직원이 몇천 명 있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R&D 성과할 때 실제 실험을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될 경우 동시다발적인 실험을 아주 짧은 기간 다 같이 할 수가 있게 돼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비약적인 과학적인 성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런 성과는 특정 회사에 몰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라는 건 어마어마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기술 패턴, 기술의 어떤 변화가 어떤 추세로 이어가는지를 잘 살펴보신다면 놀라운 성과에 투자 성과를 내실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경쟁에 치열하다는 거는 그 갖고 있는 기술력이 엄청나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기도 하겠죠.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기설이 계속 돌고 있는 이 부동산 PF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 그 공부하는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드리면 안 되는데요. 원래 경제를 전망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테크니컬한 부분이 한 70%고요. 30%가 한 아트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계적으로 모델링하는 그런 방법 없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제가 전망을 하는 일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한 가지 얻게 된 레슨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이거 문제 터집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터지더라고요. 오히려. 예, 부동산 PF 엄청 문제입니다. 심각해집니다. 이렇게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문제가 크게 터지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브릿지론들은 상당한 구조조정이 있겠지만 본P라고 하죠. 본 PF 들어간 거 이것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스무드하게 넘어갈 가능성도 많은 상황인 걸로 바뀌어가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대비를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좋은 이야기 해주신 박종훈 교수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